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주제가 뭐지? 도시. 도시야, 도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내용이 도시의 위치와 특징. 특성. 두 번째가 중심지. 시기별 도시. 세 번째가 중심지. 도시 내부. 지역 아 분화. 분화. 네 번째가 도시 내부 구조. 그죠, 도시 내부 구조. 구조. 다섯 번째 도시와. 여섯 번째 문제. 도시 문제. 일곱 번째 살기 좋은 도시. 그렇죠. 일곱 번째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일곱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 구분하시고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 이 주제를 보시면 아, 내가 어디를 어떻게 배워왔구나 정도는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랴부랴 적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음 주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오늘이라도 정리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의 특성.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사회잖아요. 사회 안에서 절대적인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물론 절대적인 게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기후와 지형, 여기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니까 절대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말할 수는 있겠죠. 물론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겠지만. 하지만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에 끼게 되면서 절대라는 말이 거의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절대적인 특성이 아니라 어떤 특성이지? 상대적인 특성을 볼 겁니다. 어디랑 비교해서? 그렇지, 촌락과 비교해서. 촌락과 비교해서 일반적인, 상대적인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도시고요. 이쪽이 촌락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수. 어디가 많아? 상대적으로 도시가 많고 촌락이 적죠. 두 번째 인구 밀도. 도시가 더 밀도가 높고요. 촌락이 더 낮은 특성을 보이죠. 세 번째 건물 높이. 뭐 이런 초등학교스러운 걸 하냐 하지만 한번 봅시다. 건물 높이 어디가 더 높아? 도시와 촌락이 낮죠. 네 번째 확장 방식. 도시는 수직적, 촌락은 수평적. 다섯 번째 토지 이용. 도시는 집약적, 촌락은 조방적이 되죠. 이 수직적과 수평적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같이 한번 볼게요. 도시는 수평적 확장을 안 하나? 하긴 하죠.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을 때 수직적으로 다시 또 올라간다 그랬었죠. 수직과 수평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근데 저기다가 굳이 수직적이라고 적은 이유는 뭘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죠. 촌락에 비해 도시의 상대적인 특성이지. 촌락은 수직적 확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죠. 수평적 확장을 더 많이 하고요. 도시는 수평적 확장도 하지만 수직적 확장이 더 특색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도시의 토지 이용도 훨씬 더 집약적이고 조방적입니다. 집약적으로는 알차게 압축적으로 모아서 사용한다는 거고요. 조방적은요. 듬성듬성 사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하 주차장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시골에서 지하 주차장 보기가 어렵죠. 또는 그 주차 빌딩 기계 넣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넣어서 올리는 거 있죠. 그거 넣는 거 어렵잖아. 보기 어렵잖아. 보통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지하 주차장 보통 몇 층까지 있지? 보통 1층 또는 2층 정도 있죠. 근데 좀 더 도심에 가던가 서울에 가면 지하 몇 층까지 있을까? 뭐 4층, 5층, 6층까지도 파요. 왜냐하면 지하 땅 파는 게 싸, 비싸? 비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다는 거지.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아래로 파고 위로도 올리고, 즉 수직적으로 이용을 하는 요소가 더 크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다음 여섯 번째로 그렇죠. 산업구조. 여긴 몇 차? 2, 3차. 여기는 1차. 야, 그러면 도시에는 1차가 없어? 아니요. 있긴 있지만 특색이
아니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더 적으니까 1차를 아니고 2, 3차라고 하는 거고요. 촌락은 3차가 없어? 아니요. 있어. 하나로마트 있잖아. 서비스업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대체로 1차 산업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을 특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두 번째 시기별 도시로 가겠습니다. 시기별 도시 보시면 첫 번째 고대, 두 번째 중세, 세 번째 근대, 네 번째 현대를 볼게요. 일단 고대는요 강 주변에 모입니다. 왜? 그렇지, 농업이 중요하니까 농업 도시로 발달하게 되고요. 중세는요, 그렇지, 시장 주변에 상업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근대는요, 그렇지, 석탄 산지에 공업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현대는요, 그렇죠, 첨단 산업과 첨단 산업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다양한 서비스업 또는 공업들도 있고요. 우리가 한 달 넘게 배웠던 내용을 오늘 45분에 해결하는 내용이라서 하나하나 다 설명 못 해드려요. 근데 여기 듣다가 내가 잘 모르는 부분 있으면 어떻게 체크해놓고 나중에 복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첨단 산업 플러스 알파 있고요. 또 현대 산업의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현대 도시의 특징. 세계 도시라는 특징이 있죠. 현대 도시가 모두 다 세계 도시는 아니지만 세계 도시는 현대에 나타난 도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 도시가 뭐였어? 정의가 어려우면 그럼 다시 A씨부터 봅시다. 세계 도시 A씨. 도쿄, 런던, 파리, 뭐 뉴욕 이런 애들을 말해요. 이런 친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고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들이지. 그럼 세계 도시의 정의를 전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봅시다. 그럼 세계 도시가 등장하려면 조건이 있어. 자, 봅시다. 그게 상호 연결된 건 세계 도시의 특징이죠.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엄청난 미모를 가진 사람이야. 능력도 엄청나. 그러면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겠죠. 능력도 좋고 외모도 받쳐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났냐? 고려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어? 아니요. 중국 견학 한번, 중국 순방 한번 갔다 했더니 16살이었는데 26살이 돼 있고요. 유럽을 갔다 했더니 36살 돼 있고요. 미국 찍고 왔더니 46살 돼 있고요. 한국 돌아왔더니 한갑을 찍었습니다. 전 세계적 스타 되기에는 너무 긴 여정이 필요하잖아. 즉 이동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해야지. 하루에 빡 모든 곳에다가 정보를 빡 내가 쉽게 그것을 빡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즉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이 세계도시를 만들어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이해되시죠? 어려워 안 어려워? 이해되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지역분화. 지역 분화라는 게 뭐지? 지역이 분리되는, 나누어지는 과정이야. 뭐에 따라서 나누어져? 지대 지불 능력. 그거는 나누게 되는 요인이고요. 접근성도 요인이고요. 근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야? 기능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 분리가 되는 걸 우리 지역 분화라고 부르고요. 그 기능마다 원하는 입지가 다르니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를 우리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른 지역 분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역 분화는요, 최초의 도시, 처음에 만들어진 도시에는 지역 분화가 없어. 모든 게 다 섞여 혼재되어 살다가 지역 분화가 생깁니다. 왜? 접근성의 차이가, 도시가 커지면서 접근성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접근성의 차이가 지대와 지가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지대라는 건요, 땅을 빌려 쓰는, 임대해서 쓰는 비용을 이야기하고요. 지가라는 건요, 땅 자체의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즉 땅을 사는데 필요한 내용 가격은 지가, 땅을 빌려 쓰는데 필요한 돈은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와 지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 지대와 지가의 차이가 경관, 즉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른 경관의 차이를 갖고 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경과는 뭐랑 나누냐? 이 지대 지불 능력은 상업과 주거와 공업 이렇게 나누어지죠. 꼭 상주공이 아니더라도 지대 지불 능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책에는 상공주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해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 분리가 돼. 그래서 중심에 가고 싶은 기능이 있고요. 중심 밖으로 나가고 싶은 기능이 있습니다. 중심에 가고 싶은 애들을 집심 현상, 집심 현상, 중심으로부터 이탈하고 싶은 현상을 이심 현상이라고 불러요. 집심 현상 어떤 애들? 상업. 이심 현상은요? 주거와 공업 기능이 이심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역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지역 분화에 따라서 경관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래서 네 번째로 도시 내부 구조의 내부 구조의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 거야. 즉 지역 분화가 뭘 차이를 나타내? 도시 내부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그릴게요. A, B, C, D, E, F. 어이구 잘못 그렸네요. 이건 지워주세요. 일단 A는 뭐야? 도심. B는요? 중간 지역이죠. C는요? 주변 지역. D는요? 그죠, 개발 제한 구역. 내가 엄치 들었어. 그린 제한 구역이라는 걸 들었어요 방금. 그린 벨트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린 벨트. F는요? E는요? 부도심. 다른 부심이라고도 불러요. F는요? 이송도시. 일단 도심의 특징이 뭐니? 지대와 지가가 가장 비싸고 가장 높은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중심 업무지구, CBD라는 중심 업무지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차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또 지방 도시는 없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대도시의 본사들이, 이런 것들이, 기업의 본사들이 위치하는 걸 우리는 도심이라고 부릅니다. 지대와 지가가 높고요. 건물들도 높고요. 상당한 고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우리는 도심이라고 부릅니다. 중간 지역 하면 딱 그 단어 하나 떠오르라 그랬지? 딱 한 단어. 그렇지. 혼재. 뭐가 혼재되어 있는 거야? 상업과 주거와 공업 기능이 서로 섞여서 존재한다. 상업 기능도 있고요. 주거 기능도 있고요. 공업 기능도 있는 거야. 노후화된 상업 기능, 노후화된 주거 기능, 노후화된 공업 기능, 이런 것들이 서로 섞여 있는 거야. 왜 섞여 있어, 이 친구들은? 지역 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지역 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냐? 지가에 비해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대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분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중간 지역 하면 뭐? 혼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지역은요? 뭐 떠올리시면 돼? 주거 기능, 그리고 공업 기능. 중간 지역의 주거 기능과 주변 지역의 주거 기능 결이 다르죠. 중간과 주변의 주거 기능이 살짝 결이 다르죠. 중간 지역에 있는 주거 기능은 어떤 걸 떠올리시면 돼? 주택들. 그것도 그냥 주택 말고, 고급 주택 말고 노후화된 주택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변 지역의 주거 기능은요? 그 대단지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보이는 이 동네 좀 더 새 거 보고 싶으면 수안지구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공업 기능도 같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공업 기능이 주거 기능 붙어있니? 아니죠. 살짝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은 이 도시 외곽에 있는데, 이 도시 외곽에만 있을까? 아니지. 어디에도 있어? 도시 내부에도 있을 수도 있다. 저거의 목적이 뭐야? 기능. 그죠? 녹지를 보호하고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또는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 잘 알아주시고요. 부도심과 부심. 이 부도심은 뭐의 역할을 해? 무슨 역할? 그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합니다. 어떤 기능을 분담?
그지? 행정이라든지 상업 기능. 몇몇 친구들이 주거 기능을 분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부도심에 가도 주거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된 분담 기능은 행정과 상업 기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성도시는요? 그지?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합니다. 주로 어떤 기능?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기능. 주거 기능이야. 이 친구는 주거 기능이 주된 분담 내용이고요. 서울같이 위성도시가 많은 도시들은요. 주거 기능, 상업 기능, 행정 기능, 공업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분담시킨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두 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심 내에서 발생하는 그래프를 문제점을 하나 볼 건데 좀 삐뚤했네요. 이게 인구 공동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인구수. 도심에서 발생하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했을 때 A는 무슨 그래프? 그지? 낮, 주간. B는요? 이거는 상주 인구. 즉 야간 인구를 이야기합니다. 지역은 어디야 그러면? 그지? 주변 지역. 니은은 도심. 디귿은 주변 지역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 공동화라는 것은 도심의 인구가 저녁에 비어버리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할게요. 도심에서 인구 공동화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야? 주거. 그렇지. 어디 무슨 주거? 주변 지역의 주거. 더 핵심을 따져보면 도심에 주거 기능이 없기 때문이지. 도심에 주거 기능이 없어. 도심에 주거 기능이 없어. 상업. 지가와 지대가. 그렇지. 지대가 높으니까 그만한 지대를 부담하고 주거 기능이 존재하기 힘드니까 외곽 지역, 즉 주변 지역으로 빠졌기 때문에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원인을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부도심이 발달하면 인구 공동화 현상은 심화될까요? 약화될까요? 약화돼요. 약화. 왜 약화돼? 그 부도심으로 쏠리니까. 그렇죠. 봐봐. 부도심이 발달한다고 하면 도심에는 그대로 주거 기능이 없으니까 이 그래프 상주 인구는 늘어나진 않겠지만 이 주간 인구가 상대적으로 도심에 몰리는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지. 즉 인구 공동 현상이 약화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외화 현상이 발생하고 좀 더 심화된다고 하면 인구 공동화 현상은 심화될까요? 약화될까요? 교외화 현상이라는 것은 도시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사람들이 주거 기능을 옮겨내는 기능이지. 심화되죠. 교외화 현상이란 거는 도심 인근에 있거나 또는 도심에 있는 주거 기능이 더 밖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하잖아. 주변 지역으로. 그럼 주변 지역 인구가 늘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주변 지역 인구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 야간 인구가 주변 지역에 더 늘어나게 되겠지. 그러니까 도심에 인구가 더 있더라도 더 빠져나가는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교외화 현상은 인구 공동화 현상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두 개의 차이점 잘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도시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도시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쪽에는 시간, 이쪽에는 도시화율. 이 도시화율을 어떻게 나타내지? 전체 인구분의 도시 거주 인구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시화율, 즉 도시화가 얼만큼 됐는지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도시화율. 그러면 봅시다. 도시화율은 보통 세 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단계를 초기 단계, 두 번째를 가속화, 마지막을 종착 단계라고 합니다. 종착 단계에 도달할 땐 대체로 몇 프로 정도? 그죠. 80% 정도에 도달하면 우리는 종착 단계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기 단계의 특징은요. 완만한 그래프를 갖습니다. 완만한 도시화 그래프를 갖고요. 가속화 단계에서는 급격한 경사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촌양도 현상이 일어나죠. 이촌양도라는 것은 촌락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의 증감, 즉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했어. 자연적인 증감과 사회적인 증감. 자연적인 증감은 출생과 사망. 사회적인 증감은 전입과 전출, 즉 이주의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촌 향도는요, 자연적인 증감이야, 사회적인 증감이야? 사회적인 증감이 되겠지. 즉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오게 되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교회화 현상도 이 시항시에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종착 단계는 어떤 현상? 역도시화, 즉 정사도가 급격하게 둔화되고요.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일어난다라고 말하면 땡.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지? 무슨 그래프? 그지?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렇게 궤도국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궤도국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시간 관계가 어떻게 돼? 훨씬 더 짧지? 그래서 이 두 그래프에 따라서 A는 무슨 그래프? 선진국, B는 그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 이 시간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배웠어. 그래서 바로 도시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첫 번째 선진국의 도시 문제는 3개 정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화, 두 번째로 슬럼, 세 번째 그지 공업의 쇠퇴 또는 산업의 쇠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공업의 쇠퇴. 그래서 우리 노후와 슬럼을 우리가 수업 때는 따르게 가르쳐 드렸는데 큰 맥락에서는 어차피 비슷하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생. 너무나 이제 편협한 생각을 갖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의 재개발과 유럽이나 이런 다른 서양권에서의 재개발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은 싹 밀고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새롭게 짓는 이런 형식을 갖고요. 서양의 도시 재개발은 좀 더 내부를 이용하는, 즉 건물은 그대로 두고 틀은 바꾸지 않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리모델링 이렇게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야. 하지만 이거 모두 다 목적이 뭐냐? 노후화되고 조금 더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활기를 넣어보자 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양에서 선진국에서 노후화가 일어난 거는 이 도시화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초기 도시화됐던 지역이 노후화된 이유고요. 슬럼 같은 경우도 도시 내부, 즉 도심이라든지 그 옆에 중간 지역 같은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거를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업의 쇠퇴는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것이 올라가면서 선진국에 있던 공업의 기능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면서 공장이 없으면서 2차 산업,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라 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조, 산업구조, 개편 또는 재편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즉 2차 산업 중심에서 몇 차로 가자? 3차로 가자. 3차로 가자라고 한 게 이 선진국의 도시 문제입니다. 그럼 선진국 봤으니까 어디 봐야 되니? 궤도국.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쓸게요. 궤도국은 과도시화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시화라는 게 뭐야? 그렇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이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구가 이 도시로 모이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과도시화는 이 도시화율과 크게 연관이 있을까?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과도시화가 많이 일어날까? 잘 생각해봐. 과도시화는 어느 시기에 일어나겠니? 가속화 단계. 즉 도시화율이 60%일 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급격히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날 때니까 도시화율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과도시화는요, 주택 부족, 그 다음에 뭐 범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요. 이거를 우리는 기반시설 확충함으로써 고쳐 나갈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 우리가 마지막 주제 남았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선생님이 2박 3일 동안 문제를 신나게 내면서 앞에 너무 많이 냈더니 살기 좋은 도시 내일 문제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거 몇 개 빼고 살기 좋은 도시를 약속대로 한 문제
딱 한 문제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네 살기 좋은 도시 문제 틀리면 어쩌려고 벌써 박수를 치십니까? 마치고 치시고요. 자, 살기 좋은 도시 여러분들 이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건 절대적 기준이 없다. 하지만 살기 좋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존재하죠.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거나 전쟁이 나 있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그런 곳은 살기 좋지 않다. 경제적으로 너무 좋지 않아서 일자리가 없는 것도 살기가 좋지 않다. 근데 이걸 뒤집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살기 좋은 도시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이고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 문화, 사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객관적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플러스 주관적 요소. 그 주관적 요소 뭐야? 개인의 행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면에 살기 나쁜 도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5가지 도시를 봤죠. 도시 문제를 겪고 그것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 나간 5개 도시 봤습니다. 첫 번째 쿠리치바 문제는 쿠리치바는요 브라질의 도시고요. 이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과도시화 문제를 겪은 거지 결국. 교통 혼잡 문제를 겪었고요. 이것을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라츠는요. 선진국경이지 경제적 경차가 너무 커지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교류할 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 하나 갖고 오죠. 쿤스트하우스 미술관을 가져와서 문화 또는 예술 도시로 나가면서 소득 격차를 좀 줄여 나가보자 노력을 했고요. 세 번째로 빌바오, 에스파냐의 빌바오, 즉 스페인의 빌바오는요. 산업이 쇠퇴했습니다. 어떤 산업이었냐 하면 철강 산업이 쇠퇴를 했어요. 그 쇠퇴한 철강 산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미술관을 가져왔습니다. 국외나이 미술관을 들여와서 문화도시, 관광도시, 예술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갔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인도의 벵갈루루는요. 일자리가 부족해.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과도시하지 이것도. 일자리가 우리가 이 도시가 줄 수 있는 일자리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왔지. 그러면 이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일자리를 늘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늘렸고요. 마지막으로 울산 환경 문제를 겪었고 태화강 정비 산업을 통해서 뭐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